저는 학생들한테 꼭 그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용유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거든요. 식용유는 만들어진 지 100년도 안 됐고,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을 보면 누구나 정말 부엌에서 당장 갖다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물성 기름은 그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곡물을 짜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사실은 세상에 없는 음식인 거잖아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냥 음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짜낼 때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걸 또 세척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그런 걸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표백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탈취라든지 방독면을 쓰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누구나 와, 저거는 음식이 아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음식이 아닌 음식을 우리가 정말 가공식품, 과자, 모든 식품에 들어가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요리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곡물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데, 그 수많은 곡물을 모아서 짠 기름을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먹고 있는 거에 되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아주 치명적인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만성염증부터 시작해서 비만, 당뇨, 이런 모든 만성질환들이 저는 이 식용유와 식용유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식용유, 그리고 식용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안 먹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 기름 뭘 먹어요? 정말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아주 적합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기름들이 있죠. 버터, 우유 100%로 만들어진 버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풍미도 좋고 맛있잖아요. 고기를 굽고 남는 지방 같은 걸 모아다가 식용유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지방에는 소나 양에서 나오는 스테아르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어서, 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태우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지방이 있다,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는 아주 몸에 좋은 지방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식용유 대신에 이런 몸에 좋은 지방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방금 아내가 말한 것처럼 자연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많이 가해서 짜내고 또 모자라면 그렇게 화학 용매를 부어서 그래서 짜내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산화도 많이 되고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기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유로 쓰는 대두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각종 가공식품에도 들어가고, 과자에도, 빵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그 계란 후라이 부칠 때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산화도 많이 돼서 몸에 들어가면 온갖 문제, 염증들을 일으킨다고 봐야 되고요. 그나마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올리브 오일 또는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약점이 있죠. 어쨌든 불포화 지방산인데 역시 산화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오메가6, 오메가3,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균형이 항상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오메가6가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또는 동물의 사료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6가 높아지면 이건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아쉽게도 올리브유나 오메가6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코코넛 오일이 괜찮은 기름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많이 섭취하시면 장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오해만 버리신다면 너무나 좋은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화 지방은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동물성 지방은 또 포화 지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기간 쓰기도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동물성 지방을 가능한 한 섭취하시길. 아까 버터도 굉장히 좋은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 대한 오해 중에 그러면 식용유 안 좋은 거는 이제 키토제닉이나 이런 저탄고지 하면서 알겠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과일 기름, 아까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코코넛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이게 아보카도유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제품화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기름을 섞어서 다른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산화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 거 알고부터는 제가 딱 끊었거든요.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보카도유를 키토제닉 할 때는 많이 먹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다 끊었고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메가6 비율이 식물성 기름이다 보니까 동물성 기름에 비해서 많고 원시 집단에서 보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로 섭취를 했었고 이 섭취하는 그 양조차도 열량의 4%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먹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많이 먹다 보면은 오히려 오메가6 같은 넘쳐나서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안전한 지방인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체로 하기 위해서 수소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죠. 그리고 요즘 사실 제가 이렇게 제과점의 빵이나 여러 군데 보면 유크림을 안 쓰고 그 크림을 전부 식물성 경화유로 씁니다. 이게 다 수소화 작업을 거친 거거든요.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뭐 요즘은 트랜스 지방이 제로인 마가린도 나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식물성 기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산화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가공한 상태에서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한들 이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심혈관 질환을 정말 일으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키토제닉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형마트에조차도 유지방 100%로 된 버터가 잘 없었어요. 외국에서는 저기 유럽 이런 데서는 즐겨 먹는 게 버터였기 때문에 많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버터를 즐겨 먹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터라고 적힌 걸 사서 먹었는데 제가 얼굴에 염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짚어서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마가린이 섞인 버터라는 이름을 단 애를 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그때 그걸 보면서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식품 성분을 뒤에 성분표를 잘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 애들이 되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육식이죠. 육식. 특히 저는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보다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먹는데 스테아르산 같은 좋은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 면에서도 모든 지용성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미네랄까지 포함하고 있고 제가 그걸 먹었을 때 활력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책에 제가 언급해 놓았지만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어떤 독성 성분 때문에 혈액이 응고되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반드시 염제해서 드시고요. 영양적인 면이나 이러면서 더 효과적인 게 저는 이제 그 풀을 먹는 반추동물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추동물은 우리가 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식물을 먹고 자기 몸에다가 온갖 영양소를 보관하잖아요. 이 식물을 먹고 저장해놓은 영양소를 우리는 우리 소화기관에 맞게 그 육식동물을 먹음으로써 탁월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반추동물을 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도 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먹는 정도고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겠다고 먹는 건 아니고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먹는 거고 생선,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생선, 알 이런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먹는 편인데 그런 것도 이제 한 달에 몇 번 정도 먹는 거고 동물의 내장, 특히 간은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라고 할 만큼 간에 압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영양소를 위해서 매일매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 달걀은 얼마든지 먹어도 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일은 식물 독소가 많은 부위, 껍질, 그다음에 씨앗 부분을 제거하고 과육 부분만 많이 먹으면 이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당이 많기 때문에, 과당이 많기 때문에 식물 독소는 많이 없어지지만 과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음식이긴 하지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생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공하는 순간 거기에 생꿀에 있는 어떤 효소라든지 살균을 포함한 가공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꿀을 드시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안전한 조미료이긴 하지만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로 드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내는 엄격하게 카니보 식단에 가깝고요. 저는 카니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위주로 먹는데 이제 쌀도 먹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가공식품을 제외하면 될 수 있는데 조금씩은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기를 먹으면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거를 다른 분들은 보니까 탄수화물로 채우려고 하고요. 몸에 특히 어떤 열량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가공식품으로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충분히 먹으면 가공식품에 대한 욕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이게 전부 살로 가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결국은 충분히 고기를 안 먹으면, 충분히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결국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로 가니까요. 그래서 먼저 충분히 고기를 드시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란도 충분히 먹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그 가격에 아주 훌륭한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나머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제대로 많이 충분히 먹으면 안 좋은 것들 멀리 할 수 있다. 저는 숀 베이커 박사 그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책을 펴내신 분인데 카니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눈앞에 놓인 컵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고기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채식 위주로 식단을 했을 때 얼마나 영양분이 고갈되어 있었으면 정말 하루에 한 끼 2kg를 먹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섭취될 때까지 계속 먹으면 진짜 영양분이 충족하면 컵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럼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지 않느냐, 너무 사회생활 하는 사람 너무 힘들 것 같다. 지금도 쇼핑백에 계란하고 고기랑 이렇게 싸왔는데 얼마든지 외식할 때 제가 도시락을 싸다닐 수 있고요. 너무 간단하게 아까 가성비 좋은 계란 정말 알러브 계란인데 계란은 외출할 때 정말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외식으로 점심 메뉴 같은 거는 탕 종류 있잖아요. 곰탕, 설렁탕, 뭐 소머리국밥 이런 거 밥 빼고, 저는 밥 빼고 남편은 밥을, 그러니까 현미 같은 식물 독소가 많은 그 곡물 말고 흰쌀 같은 경우는 식물 독소가 거의 제거된, 물론 칼로리 말고 영양 성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식물 독소로부터 안전한 음식은 이렇게 남편은 먹고 있고, 저는 외식을 할 때 아예 밥조차도 안 먹고 각종 탕, 국밥 이런 것으로 이제 점심 외식을 주로 선택을 하고요. 저녁이나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횟집을 가도 되고, 해물탕을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선택만 한다면, 이 식단을 해서 건강해지겠다고 결단하고 선택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주변에서 이제 노력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 쇼핑백에 지금 오늘 계란 넣은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 식단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으면 한 번씩 치팅한다고 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치팅이 계속 길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치팅할 때 그냥 합니다. 치팅이 뭔가요? 치팅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거죠. 아유. 예, 가공식품도 너무 먹지 마라 하면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식단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니볼 식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제공에 적용하면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식단이 바로 이제 프라이스 박사가 제안한 프라이스 재단에서 만든 12가지 원칙에 입각한 식단과 헝가리 의학 집단인 PKD 팔레오 메디시나 식단인데요. 이 집단에서 하는 식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카니보어 식단에 가깝죠. 예전에 원시 조상들의 그 식단에서 탁월한 부분을 뽑아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어떠한 화학 약품이라든지 정통적인 의학 방식의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식단만으로 치료를 해서 거의 90%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재단의 그 원시 식단에서 가져온 지혜로운 식단과 그 옛날 조상들의 그런 좋은 식단을 가지고 팔레오 식단에서 가져온 식단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효과도 동일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장이 안 좋았고 염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카니보어 식단, 쉽게 말하면 카니보어 식단, 이 PKD 식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PKD 식단에서는 이제 프라이스 재단에서는 허용하는 과일이라든지 발효된 식물식품 이런 것조차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는 자기가 가진 질환이 다 치료되고 나서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런 식물식품도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철저하게 치료를 위해서는 동물성 식품만 먹는 식단으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PKD 식단, 엄격한 카니보어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PKD 그 집단은요, 굉장히 현대의학에서 거의 포기한 각종 난치병을 이 카니보어 식단으로 치유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의학 집단, 병원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뭐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 어디서 사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7년 이상 하면서 쌓인 거죠. 처음에는 저도 막 기웃기웃 끓였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먹던 그런 음식과 비슷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냐? 이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지금으로 먹고 있는 식품은 인스턴트, 정말 진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할 만큼 그냥 원재료를 소금만 양념해서 먹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탐닉되었던 입맛을 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단컨대 하루만 해도 그렇게 이거 정말 괜찮은데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길고 짧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코칭했던 그 멤버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똥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주는 양사골국부터 시작해서 고기 구워서 드리고 먹는 모든 것을 이제 같이 먹고 나서, 생선이라든지 다 같이 먹고 나서 다음날 달라진 컨디션과 선입견으로 가졌던 양사골국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다음날 피부가 이렇게 달라지네, 컨디션이 이렇게 달라지네,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만 한다면은 이게 어려운 식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식은 동물성 식품인데 되도록 방목되어서 깨끗하게 키워진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축산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요. 사계절이 있고 겨울도 있고 이래서 사계절 청초를 먹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서 생산되는 목초유라고 하는 그 등급이 있어요. 표시가 이렇게 A라든지 에이스라든지 이런 등급이, 목초유라는 표시를 하는 등급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해서 먹는데,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가면 한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그런 고기들을 얼마든지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1kg에 10,000원대 전후반이라고 그러면 다들 놀라시죠. 근데 저는 그런 고기들을 양고기며 소고기를 그렇게 해서 주로 먹고 있고요.
특히나 축복받은 게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게 해산물이 풍부하잖아요. 해산물은 정말 어디든지 싸고 저렴하게 구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선택해서 마트에 갔을 때 가공식품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연식품 중에서도 성분표를 잘 확인해서 식품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분하는 거는 그 재료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나. 네, 그래서 재료를 알아보기 힘들수록 초가공식품이 되겠죠. 저도 가공식품 가끔 먹습니다. 되게 엄격하게는 못하니까. 근데 먹을 때도 뒤에 이렇게 성분표를 항상 보죠. 예. 그래서 특히 식물성 경화유는 굉장히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식물성 기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수소화자거나 이런 거는 절대 피하고요. 탄산음료 그런 것도 피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고기, 특히 소고기, 양고기 위주로 많이 먹고 그렇게 도매로 구입하면 사실 저는 삼시세끼 다 보통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고기를 너무 만들기가 간단하니까 그냥 굽던지 해서 그냥 소금 뿌리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밥도 먹으니까 밥을 좀 더하고 뭐 때로 김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이 먹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양념을 다 빼고 소금이나 어간장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어간장도 잘 쓰지 않거든요. 거의 소금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채소를 그냥 뜯어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맛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온갖 양념들 미니멀하기 힘들죠.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집에는 소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자연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가짜 음식을 가공식품이나 지나친 탄수화물 이런 걸 많이 먹으면요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벌써. 그래서 평소에 안 좋았던 저 같으면 이제 예전에 천식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안 좋은 것들 많이 먹었구나 바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비염, 특히 비염은 애들이 쉽게 없어지고 식단을 깨끗하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나서 쉽게 없어지는 가장 많은 질환이 비염하고 아토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또 바로 또 가공식품을 먹으면 바로 또 나와요. 빠르게. 그래서 본인이 비염이 심하시면 일주일만 해봐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산 고기는 한우에 비하면 질기다는 실제로 질기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거를 오히려 이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질기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양고기 육향이 진하고 이게 좀 질기고 이런 걸 질기게 되는데 그 처음에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 슬로우 쿠커라든지 인스턴트 팟에 압력을 줘서 오랫동안 삶으면 물렁물렁해지면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삶아서 드시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조금씩 늘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공식품이나 안 좋은 것도 좀 덜 먹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고기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좀 절제하시면서 조금씩 더 고기나 아니면 계란 같은 거 기호에 맞는 그런 단백질이나 지방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약간씩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도 그냥 많이 고기를 먹으라면 잘 안 먹혀요, 체질상.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 필요하잖아요.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더 잘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당질 제한으로만 그 치료를 하시는 또 의사분께서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고 오히려 이제 그 선입견,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는 선입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인간의 소화기관은 육식을 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만들어진 소화기관인데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고 오히려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대변량이 많고 가스가 유발되는 것을 오해한 것이다. 오히려 고기만 먹었을 때 대변량도 줄고 가스도 줄고 속이 편안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몸에 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라 라고 권하십니다. 가장 심하게 느꼈던 부분이 장 부분이었잖아요. 장 문제가 심해서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고
우리 의학에서는 짜장면 소스 같은 똥은 암을 예측하는 변으로도,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측하는 변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변을 제가 보고 대장암이 의심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때 장이 안 좋았었는데, 3일 만에 제가 잔잔해지고 평온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엄청난 양의 채소들을 많이 먹었었고, 근데 오히려 저의 경험상 식이섬유는 소화로 가는 그 모든 에너지를 많이 쏟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장을 막 끓고, 그 다음에 대변량을 많이 만들고 가스를 유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동물성 식품으로 바꾸면서 변량도 줄고 가스도 없어지고 복부팽만, 그러니까 가스 때문에 자랐던 복부팽만도 없어지니까 장이 엄청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매 식품이라든지 유기한 식품 같은 경우 다 식물성 식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채소를 딱 중단하고부터 다 해결됐으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장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특히 젊은 여성 중에 한 분은 실변을 하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늘 항생제 받아서 일주일 먹으면 일주일 동안 괜찮다가 또 재발해서 가고, 이걸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저처럼 까만 잉크가 똑똑똑 변기에 떨어지는 듯한 까만 잉크 같은 변을 보더니 나중엔 실변까지 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식이섬유가 많고 포도매, 그러니까 소화하기 힘든 탄수화물, 그다음에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기형 식품, 이런 것들을 제가 먹지 마라. 그런 식품들은 다 대부분 식물이고 채소를 먹지 말고 그거 대신에 동물성 식품, 특히 반추동물 위주로 먹고 내장 첨가해서 먹어라. 그랬을 때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거든요. 3일 만에 장이 평온해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질염 있잖아요. 이분이 질염도 계속 저랑 똑같은 증상을 앓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너무나 증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장에 있어서는 3일 만에도 여러분들이 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서도 잘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좀 터득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식단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돼지고기는 반추동물에 비해서 영양가 면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프레스 재단에서 제공한 논문 중에 염지하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그냥 생고기 갖고 와서 구워 먹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으키는 질환이 혈액을 응고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 책에 사진이 먹기 전 사진, 그다음에 혈액이 먹고 나서 응고된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게 충격적이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키토제닉을 저랑 같이 하셨던 분 중에 너무 삼겹살을 좋아해서 주구장창 삼겹살을 드신 거예요. 어느 날 발에 감각이 없어져서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가 프레스 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을 보고 삼겹살 대신에 반추동물을 드신 거죠. 삼겹살 대신 끊고 드라마틱하게 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또 키토제닉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도 값싼 돼지고기, 그러니까 지방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그 키토제닉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방이 나와는 삼겹살만 주구장창 먹다가 그걸 끊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그 논문에서 제공하는 그 혈액 응고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독성인지는 밝히지 못했대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떤 독성 때문에 발생한 혈액 응고 부분이 소금으로 염지한 거, 그러니까 베이컨이라든지 하몬 같이 우리나라 또 이렇게 왜 양념에 절여가지고 먹는 돼지고기 식품 같은 거, 이런 게 아마 조상들은 그거를 지혜롭게 알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대로 내려오는 거 보면 염지를 해서 먹으면 그 혈액 응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어진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지를 해서 먹으면 이 실험 결과가 변화가 없어요. 혈액 응고가 없어요. 소금을 염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뭐 채소 양념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넣고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온갖 정성을 들이는데 돼지고기에 소금 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먹는 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소금을 쳐서 먹으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요즘 그 만성 피로를 많이 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만성 피로도 사실 많이 고통스럽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몸에서 기본적인 거 3가지. 그래서 식단, 수면, 운동 요 3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각자 다 시간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 20년간 알았던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이렇게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또 무엇이 정말 효과가 있고 없는지를 몰라서 많이 헤맸었거든요. 이제 제 경험으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식단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식단이 잘못되면은 뭐 운동 많이 해도 그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면도 사실은 몸의 상태와 상당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히 너무 엄격한 카니보 식단까지는 안 가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니 라이스에 가깝고 그래서 고기와 쌀을 먹고 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합니다. 사람이 엄격하게 카니보를 평생 지속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사실 안 오시면은 이렇게 수면제를 처방받고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처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충분히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운동,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을 먼저 기반으로 해서 체력을 쌓고 운동을 해주시면 수면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무시기 전에 너무 휴대폰 들여다보고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이러면 안 좋은 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잘 챙기면 더 좋겠지만 가장 기본은 식단과 기본적으로 운동.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이 또 스트레스로 많은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다스려야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완벽주의고 경쟁적이고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명상을 한다거나 호흡법을 한다거나 종교를 믿는다거나 어느 쪽도 좋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너무 많은 어떤 고민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경쟁심으로 있으면 계속 에너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경쟁적이고 완벽주의자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데 쓰이고 실제로 정말 에너지가 남아야 몸을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호흡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에도 잠깐 설명을 해놨지만 호흡법은 특정한 하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의사이신 분이 이제 쓴 책에서 잠깐 이렇게 본 건데 기본적으로 호흡 숨을 들이키고 20초 동안 숨을 참으면서 약간 항문을 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뱉고 그거를 20회 정도 반복하고 그래서 10초 동안 이렇게 참으면서 항문을 조이는 게 좀 힘들면 그 다음 중간중간에 정상호흡을 넣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도 이게 정확한 기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는 약간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다 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호흡법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호흡의 길이가 길어지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항문을 조으면 그쪽에 우리가 이제 동양의학에서 차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하고 나면 즉시 못 느껴도 한 20-30분 뒤에 굉장히 에너지가 좀 차는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책에서 이제 체형도 얘기를 해놨죠. 요즘 사무직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굽죠. 저도 옛날에 많이 굽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교정을 한 상태인데
라운드 숄더에서 어깨가 말리고 거북목이 되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피로감을,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체형을 교정하는 것을 좀 해보시면 많은 에너지 증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제대로 잡아주면 체형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는 것도 더 쉽고, 잡히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근데 근력이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하면 교정해놔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좋은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해서 체형도 교정하시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정리드리면 피로는 신체적인과 마음이 저희가 볼 때는 둘 다 한 5대5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활력 없던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기고 갑자기 삶에 엄청난 활력을 누리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식단을 통해서 먼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떤 체력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싶고 명상도 해보고 싶고 건강에 좋다는 찬물 샤워, 어싱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일단 그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그 선택을 식단으로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영양분을 꽉꽉 채우는 그 식단으로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